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년 넘게 두부 전문점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콩을 갈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정성으로 두부를 만들어내셨죠.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담긴 깊은 맛 때문에 저희 가게는 지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이자 멀리서도 찾아오는 지역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죠. 가게는 작지만 손님이 많았기에 직원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아버지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진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 가게가 잘 되다 보니 전수를 받겠다고 많이 오는데 대개는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오진수는 유달리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보니 오진수는 고아라고 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며 어렵고 외롭게 자랐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부터도 꽤나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손두부를 먹어보고 이 일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거였죠. 그 남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가게에 출근해서 주방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냉장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손이 비는 시간에는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 나누고 성격이 참 유들유들 좋은 사람이었죠. 당연히 아버지도 그런 오진수를 무척이나 기특하게 여기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의 유일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게도 오진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진수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아주 근성이 있고 심성이 바르다.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쟤한테는 다 가르쳐주고 싶어. 라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죠. 저는 집 가는 길에 아버지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 후나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게 일손도 조금이나마 거들고 또 저녁도 해결할 겸 해서 종종 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진수와 오며 가며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는데 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먼저 퇴근하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오진수 씨 혼자 남아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진수 씨,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다들 갔는데 혼자 뭐 하세요? 수영 씨, 아까 보니까 테이블이 좀 미끌미끌한 것 같아서 싹 닦고 가려고요. 아, 고생이시네요.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수영 씨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사장님은 약속 있다고 일찍 가셨어요. 참, 따뜻한 콩물 한 잔 드릴까요? 번거로운데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피곤할 때 따뜻한 콩물 한 잔 마시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환히 웃으며 따뜻한 콩물 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좀 울렁이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장님인 저희 아버지가 없는데도 홀로 남아 가게 테이블을 닦고 저를 위해 따뜻한 콩물을 내어주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테이블을 닦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실은요.
이 지역이 제 고향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잠깐 얹혀 살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 있는 보육원에서 줄곧 자랐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럼 중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중학교가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어머나, 선배님이셨네요. 저도 거기 나왔거든요. 정말요? 와, 반갑네요. 혹시 그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저 역시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여갔고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께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살짝 눈치는 채고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진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영아,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너는 좋은 직장도 있고 번듯한 집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전셋방 하나가 전부고. 사장님께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셨는데. 우리 아빠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뭘 걱정해. 며칠 뒤 그는 큰 결심을 한 듯 가게 일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아버지 앞에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저 수영 씨를 많이 사랑합니다. 고하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이 부족하지만 수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이 긴장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게.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라? 자네가 고아인 게 무슨 흠인가? 부모 없이도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자란 게 오히려 더 대단하고 기특한 거지.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내 아들처럼 생각했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수영이가 자네처럼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고 착한 사람 만난 게 오히려 내 복이야. 나 없어도 우리 딸 굶기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할 놈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네. 우리 수영이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성실하게 잘 살아주게. 아버지는 그의 사람 됨됨이만을 보고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했고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그게 정말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만 해도 그 남자의 그 말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변덕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애초에 그런 정도의 인간이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의 두부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받았죠.
그런데 남편은 사업적 욕심이 있어서 가게를 좀 더 확장시키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사위의 뜻을 들어서 가게를 좀 확장했었습니다. 직원도 더 늘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이면 가게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를 돕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맘때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면서부터였어요. 평생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 일에 매달려 오신 탓인지 어느 날 주방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에 무리가 많다며 당분간은 푹 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괜찮다고 당신이 없으면 가게는 어떡하냐며 고집을 부리셨지만 저와 남편은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빠,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아빠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다 맡기시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그 가게에서 일했던 아버지에게는 쉬는 게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아버지는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오진수가 아버지 대신해서 가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세금 문제도 있어서 법적 권리도 남편에게 넘어가기도 했죠. 아버지는 저희 남편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자마자 남편은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을 한꺼번에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가게를 더 확장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분점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가게 하나로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버님. 더 크고 더 세련되게 프랜차이즈화를 시켜놔야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조금 못마땅하기도 하셨지만 남편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약속을 했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원도 대거 더 뽑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최신식으로 다 뜯어고쳤습니다. 거기다가 분점도 내고 가맹점 사업까지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저희 아버지나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진행한 것들입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였죠. 알아서 하라고 했던 아버지긴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셨죠. 진수야,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가게는 애초에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했던 곳이야. 그렇게 함부로 가게를 늘리고 반찬도 공장식으로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 가게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남편은 도리어 답답해하면서 건방진 태도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요,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게 저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나중에는 제 방식이 분명 옳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저 낡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의 눈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아버지를 제가 대신 설득하며 오서방이 야무지게 잘할 거다. 아버지는 걱정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시자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가게 일을 돕겠다며 새로 뽑은 20대 초반의 여직원 장혜리와 바람이 났거든요. 처음 장혜리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고 싹싹해 보여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일을 가르쳐주고 살갑게 챙겨주기도 했죠. 그녀 역시 저를 사모님 따르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은 얼굴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건 남편의 잦은 외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분점 준비 때문에 늦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거기서 자고 바로 가게로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확장했으니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분점에서 일한다고 외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근처로 지나가다가 가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외박을 하던 날들에서 호텔 근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장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당신이 다 안다고 하니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겠네. 차라리 잘 됐어. 계속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하기 편해졌어. 그래, 나 장일이랑 만나고 있고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이 집에서 대릴사이 노릇하면서 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빠나 나나 당신한테 뭘 어쨌기에. 오히려 우리 아빠는 늘 당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긴 무슨. 그냥 부리기 쉬운 머슴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솔직히. 뭐라고? 당신이랑 아버님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놈 하나 구제라도 해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억지 부리지 마. 아빠나 나나 언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장혜리랑 바람난 거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겠냐 그거야. 아버님이랑 당신이 은근하게 나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등신같이 살아온 거야. 근데 장혜리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남자로서 매력있고 내가 사업 확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대. 그 여자는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야.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나 무시하고 내가 이 집 머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아버님이나 당신하고는 다르다고. 나도 남잔데 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안 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빠랑 나랑은 당신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 아빠 당신이 하는 것들 설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랬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제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 되니까. 그제야 내 얘기 들어주는 척 하시는 거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왕 하는 거 크게 확장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맨날 몸이나 축나고 돈은 안 벌린다고. 아버님한테 한두 번 얘기했어? 그럴 때마다 고집 부리면서 지금 방식만 고수하신 게 아버님이야. 내 얘기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아빠 가게니까 아빠 마음 아니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대놓고 내 말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도 제대로 안 들은 거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께 늘 싹싹하게 잘했기에 저희 아빠께 늘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남편은 사실은 속에서 저와 아빠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런 건 다 변명이야. 어쨌든 당신이 장일이랑 바람핀 건 사실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인정했잖아. 나 혜리 사랑해. 혜리도 나 많이 사랑하고. 나 혜리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래.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는데 15년이라는 세월, 제 청춘, 그리고 우리의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우리 현영이는 아빠라는 사람이 딸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우리만 이혼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들 천지에 넘쳐나. 부모 이혼했다고 애 잘못 안 돼.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니? 괜히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나 그만 놔줘.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나랑 혜리 사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차라리 속이 다 후련하더라. 우리 그냥 좋게 정리하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알던 그 성실하고 마음씨 착했던 오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기가 막혔고 당신이 바람 폈는데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은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 저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에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히려 상간녀인 장혜리는 대놓고 가게의 여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남편을 등에 업고 지가 해야 될 일도 아예 안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돈계산 한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에게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일을 빨리빨리 해라 등등 잔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이혼도 안 해줬는데 지가 뭔데 그런단 말인가요? 장혜리도 제 남편도 그런 인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게만 봤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고 그 실체들은 제 생각과는 아예 정반대더라고요. 진짜 순진했던 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게로 찾아갔는데 장혜리는 얼굴 싹 바꾸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가게까지 뭐하러 오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장혜리 씨, 얘기 좀 하지? 저 바쁜데 꼭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럼 상간소송 소장 받고 법원에서 얘기할래? 그렇게 해줘? 제 말에도 장혜리는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하려고 하는 것도 다 짐작한다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장혜리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들었는데 이제 대놓고 가게 안주인 행세까지 하는 거야? 나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혜리 씨 이런 행동 나중에 다 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 알지? 사장님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냥 직원으로서 사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사장님께 하시던가요. 혜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하네. 하긴 그러니까 아빠뻘 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지. 제 말에 장혜리는 비웃더라고요.
사모님 가장이 심하시다. 무슨 아빠뻘이요. 저하고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18살 차이가 혜리 씨한테는 작아? 별로 많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하면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혜리 씨 이러는 거 부모님은 아셔? 네, 아시는데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셔? 저희 부모님하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데 더 이상 할 말도 없더군요. 그래, 위자료 소장 갈 테니까 그것도 어디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간 되돌려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제 말에 장혜리는 코웃음을 쳤고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도 분기탱천하셨죠. 병상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가게로 갔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이 가게를 맡겼는데 바람나서 내 딸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저런 근본도 없는 거랑 쌍으로 내 가게를 망치고 있어. 아버님,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가게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리했고요. 아버님은 이제 이 가게에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격분하신 아버지는 결국 남편의 뺨을 여러 대 세차게 때리셨어요. 아빠가 그동안 남편을 아들처럼 믿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나요. 그런데요. 남편은 그 길로 저희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네 어쩌네 하며 되려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CCTV에 폭행당하는 거 다 찍혔다면서 진단서도 끊었대요. 남편은 아버님을 폭행죄로 고소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상간소송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악랄하게도 아버지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프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는 꼴만은 볼 수 없었기에 결국 이혼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가게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인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좀 더 다퉈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도 저도 너무 지쳤고 그 상황이 신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고 배신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한동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아버지 생각 그리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며 힘겹게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훌훌 다 잊어버리자고 했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어느 정도 돌아온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영아,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뭘요, 아버지? 내 가게 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줄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고 했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가게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에게 빼앗긴 그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대를 얻어 다시 손두부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비웃더군요. 자기 가게처럼 삐까뻔쩍하고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누가 거길 가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묵묵히 도와 일을 했고 아버지도 예전처럼 묵묵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전 방식 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콩을 갈고 가마솥에 정성을 쏟아부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홍보도 안 되고 인지도도 없는 곳이다 보니 파리만 날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아버지와 저는 꾸준하게 가게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음식과 메뉴 개발에 노력하셨고 저는 홍보와 가게를 알리는 데에 주력을 다했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 예전에 와주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가 진짜 원조집이라는 입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다 이렇게 말하셨죠. 진짜 이 맛이네요. 저쪽 가게는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버렸어요. 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아버지의 가게는 금세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진짜 맛을 그리워하던 손님들도 대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계속 잘 될 것 같았던 남편의 그 가게는 점차 안 좋은 리뷰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원래 먹던 맛과 많이 달라졌다. 깊은 맛이 사라지고 밍밍한 공장두부 맛이 난다.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점점 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티가 안 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님들도 다 눈치채고 발길을 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가게는 손님들이 눈에 띄일 정도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래 잘 되던 가게였다 보니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전 남편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랑 이혼 후 장일이랑 재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있었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동네가 가깝다 보니 남편 가게 지나가면서 안을 슬쩍 봐도 남편은 가게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더군요. 처음에는 괘씸한 놈,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고 그러한 증거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양육비 소송을 확 걸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도 일이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전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거든요. 어머, 이모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수영씨 잘 지냈어요? 오늘 가게로 출근 안 하셨어요? 나 거기 그만뒀어요. 2달 전에. 아, 왜요?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또 그 가게 아주 난장판이라서 그 꼴 보기도 싫고 애초에 사장님하고 수영씨하고 나갔을 때 나도 따라 나갔어야 했는데 수영씨네 가게는 일손이 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쵸. 저희 가게는 작아서 그때는 직원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알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 그런데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저쪽 가게 오 사장 말이에요. 수영씨 전 남편 큰일 났어 아주. 뭐가요? 한 동네라고 해도 소문은 못 들었죠? 수영씨가 들으면 아주 웃길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해주시는 말은 제 전남편 오진수가요. 그 가게를 장혜리와 장혜리의 상간남에게 통째로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모님의 말은 장혜리가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임성현이라는 남자랑 눈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임성현은 제 전남편 오진수보다 훨씬 어리고 장혜리랑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둘 사이는 제 전남편만 모르고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쉬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 전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성현이 싹싹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가게 사람들도 다 알지만 남일이니까 그냥 쉬쉬했던 모양인데 그 장혜리와 임성현이 결국 합심해서 제 전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그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거죠. 장혜리가 제 전남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꼬셨고 그 과정에서 지 사촌 오빠가 세무사라고 소개도 해줬대요. 그러면서 제 전남편도 장혜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인감이니 뭐니 다 장혜리한테 넘겼나 본데 그 과정에서 장혜리가 제대로 수를 썼는지 가게 지분 대부분이 장혜리에게 넘어갔고 그 상간남인 임성현을 등기이사로 앉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전남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서류상으로는 손쓸 수도 없이 허수아비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혜리는 전남편에게 이혼 요구하고 위로금 몇 푼 쥐어줄 테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통보했다 하더라고요. 전남편은 멍청하게 있다가 장혜리에게 다 털리게 생겼다는데 그 소식을 듣는 저는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 배신하더니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사랑 안에 어쩌네 했던 그 상간녀에게 똑같이 당한 겁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죄 지으면 결국 지도 똑같이 돌려받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 양육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남편 꼴이 얼마나 옹색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신만만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당하고 술독에 빠져서 망가진 폐인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약속된 양육비 똑바로 지급하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장혜리 쌍욕을 퍼부으며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며 장혜리와 임성현 그 자식이 작정하고 자기를 속이고 빈털터리로 쫓아냈다고 이를 갈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죠. 지금 나더러 도와달라는 거야? 그 장혜리랑 바람나서 이혼 요구했던 게 당신이야. 그뿐이야? 우리 아빠랑 나 배신하고 우리 아빠한테 고소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그랬었으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지금 겪는 그 배신감 나랑 우리 아빠는 진작에 겪었어. 어디다가 도와달라 말라 그 소리가 나와? 내가 여기 나온 건 양육비 밀리는 거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고 그 소리 하러 나온 거야. 양육비 똑바로 지급 안 하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도 돈도 사랑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되어 있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그 후에도 양육비는 안 들어왔고 저도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남편과 전남편을 배신했던 장혜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장혜리와 임성현에게 가게까지 뺏기고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전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술을 엄청 먹고 운전해서 가게에 퇴근하는 장혜리와 임성현을 향해 돌진했다고 하더군요. 임성현이라는 남자는 가까스로 피해서 타박상 정도인데 장혜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장혜리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이 기막힌 일은 동네에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편과 장혜리를 손가락질했죠. 은인 같은 사람들을 배신하더니 천벌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그 가게도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거의 폐업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씁쓸하고도 당연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들 손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결혼 전 모두가 퇴근한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었겠죠.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고 언제든 변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게 차버렸다는 거겠죠. 저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끊고 아버지와 저희 딸을 잘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배신하지 않고 내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조회사의 해외 구매팀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겪은 부모님의 이혼은 저에게는 크나큰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고 슬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상처가 몹시 크거나 그로 인해 어둡게 성장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저에게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잘 해주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행여나 기가 죽거나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아빠 역시도 나중에는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시긴 했지만 어쨌든 저하고도 여전히 자주 왕래하고 딸로서 잘 챙겨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늘 도와주셨고요. 아빠랑은 따로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용돈도 필요할 땐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시고 또 성인이 된 후에는 아빠께 술도 배우고 인생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늘 뒤에서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저희 엄마는 따로 재혼을 안 하셨고 저만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의 사랑을 알기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엄마를 의지하며 자랐고요. 부모님 두 분은 이혼 당시에는 서로에게 날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오히려 편안한 사이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없으신 것 같고 각자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어떤 거리낌이나 자격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쪽 부모님의 사랑을 2배로 받으며 제 삶을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혼 가정이라는 자격지심을 강제로 느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들은 제 지난 삶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인생까지 통째로 모욕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사했고 남자친구는 뒤늦게 입사를 했죠. 팀은 달랐지만 협업할 일이 많았고 자주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함께 했죠. 그런데 그는 저에게 회사 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되느냐며 저를 보고 반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의 그런 고백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사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처음엔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결혼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을 보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좋게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하지만 태준 씨는 나이도 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만나는 게 시간 낭비일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강태준 씨는 자기도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최 대리님 자체가 좋은 것뿐이에요. 나 꽤 괜찮은 놈인데 나 한번 믿고 만나주면 안 될까요? 절대 후회 안 하게 할게요. 그 남자의 눈빛과 말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대화를 해보면 괜찮은 사람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망설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주변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도 저한테 강태준 씨 괜찮다며 한번 잘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강태준이 주변 동료들에게 저를 좋아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서 부채질도 꽤 있었고 저 역시도 한결같은 그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1년 반 정도 사귀는 동안 저희는 정말 좋았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내 연애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모두 저희의 연애를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혼 생각이 없다던 그는 처음에 약속과 달리 제게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군요. 처음에는 슬쩍 떠보는 시기였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부부를 보며 우리도 나중엔 저렇게 살까? 라고 하거나 TV에 나오는 예쁜 집을 보며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은 저렇게 꾸미고 싶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웃어 넘겼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처음 생각과 달리 지난 1년 반 동안 그가 보여준 한결같은 사랑과 다정함은 제 단단했던 결심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거든요. 이 남자라면 결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사실 너랑 그냥 연애만 하고 싶지 않아. 너랑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네가 결혼 생각 없는 거 알지만 나한테는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진지한 고백에 저도 결국 마음을 조금은 돌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어, 태준 씨. 나도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볼게. 제 마음이 열렸다는 걸 확인한 남자친구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죠. 서연아,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어머님? 글쎄, 너무 빠른 거 아닐까? 빠르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내가 너에 대해서 하도 자랑을 많이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저도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결혼 생각도 있었기에 언젠가 한 번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떨리는데 어머님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그리고 우리 엄마 진짜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야. 막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고. 아마 너 보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는 다르다고 바로 네 편이 되어주실걸? 그냥 편하게 내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쿨하고 시원시원한 분이라는 그 말을요.
그렇게 저는 조금의 긴장과 큰 기대를 안고 남자친구 어머님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토록 어이없는 일과 황당한 기분을 느낄 줄 몰랐던 거죠. 제가 알아보고 예약한 식당은 이전에 저희 엄마와 함께 가봤던 깔끔하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나름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골라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먼저 가 있었죠. 잠시 후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첫 인상부터가 남친이 말했던 것처럼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더군요. 인상을 약간 쓰시며 들어왔는데 대놓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제 인사에도 대충 고개만 끄덕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자리에 바로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 못한 어머님의 행동에 뻘쭘하게 서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올려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뭐하니? 안 앉고. 아, 네. 그렇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서연이구나.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네. 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리고 첫 만남부터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하신다고 싶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님은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다시 노골적으로 저를 훑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옷은 그게 뭐니? 나이에 안 맞게 너무 칙칙하다. 좀 화사하게 입지. 우리 태준이 옆에 서려면 좀 꾸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라며 제 옷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계속해서 당황스러움을 느꼈죠. 뭐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또 식당을 둘러보며 대놓고 입으로 쯧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휴, 그나저나 여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니? 젊은 애들은 이런 데를 좋아하나 본데 나는 영 별로다. 태준아, 너는 여기가 괜찮아 보이니? 왜요? 분위기 좋잖아요. 맛도 있대요. 맛있어도 무슨 분위기가 이러니? 영 침침하니? 에이, 침침한 게 아니라 고급스럽죠. 고급은 무슨? 내가 이런데 한두 군데 가봤겠니? 이건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칙칙한 거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장소, 제가 고른 옷, 그리고 제 외모까지. 어머님은 제가 몹시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편한 기분으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은 또 음식이 나오자마자 평가를 시작하시더군요. 아휴, 맛있기는 무슨... 이게 맛있니? 예, 저는 맛있는데 엄만 별로세요? 야, 너는 사회생활하더니 오히려 입맛이 싸구려로 변했니?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다녀봤어?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말은 남자친구에게 했지만 사실 이 식당을 고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진짜 왜 저러실까 싶은데도 어머님의 무례한 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턱을 까딱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거기 물 좀 줘라. 아, 네 어머님, 여기...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나물 좀 이리 줘봐. 그건 좀 먹을만 하겠다. 하면서 엄청 툭툭거리듯 말하시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말투로요.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웃으며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남친 어머니가 드디어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하시더군요.
우리 태준이한테 들어보니 이혼 가정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좀 있지 않니? 아무래도 부모 사이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성격도 원만하고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탈이 없는 법이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저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무슨 큰 흠이라고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무례한 말을 하시는 걸까 기가 막혔죠.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제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랐는데 너는 이혼 가정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결혼 허락에 대해서 좀 망설인 것도 있어. 그래서 태준이 아빠도 너를 좀 반대했어. 부모가 헤어지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은 자기도 힘든 일 있으면 쉽게 가정을 버린다고. 솔직히 말해서 다 일리 있는 말이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표정이 엄청 굳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일장연설을 계속하시더군요.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를 하도 좋다니 어쩌겠니?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내가 줘줘야지.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우리한테 특히나 잘해야 된다. 특히 나한테. 내가 뒤에서 태준이 아빠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며느리 되래 댐댐이만 보자고. 내가 그렇게 밀어붙인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알면 너 나한테 많이 고마워해야겠지? 나같이 쿨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이혼 가정인 것도 괜찮다고 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태준이 아빠 설득까지 해주고 고마워 안 고마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옆에서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남친 어머니의 무례함보다 남친이 더 얄밉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 생각 없다던 저를 그렇게 설득해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게 누군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설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라도 조아려야 하는 걸까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저를 흠있는 사람 취급하며 갑질을 하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별로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을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변호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어 목을 축인 뒤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갑작스러운 태도에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태준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태준 씨 부모님께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이시고 또 저에게도 시부모님이시니까요. 존경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니? 저는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제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듯이 잘해야 한다면 그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서연아, 우리 엄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의 말도 끊고
오직 어머님을 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니고 두 분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혼 후에도 저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떨어져 살았어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자리를 비우신 적 없습니다. 제게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차,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게 바로 이혼 가정 애들 자격지심이라는 거야.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어?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네.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제 자신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고요. 어머님 말씀은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큰 흠인데 어머님께서 큰 인심 써서 봐주셨으니 잘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제 자존감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머님도 흡족하지 않은 저 말고 태준 씨에게 꼭 맞고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며느리감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선 어머님이 참, 뭐 저런 게 다 있냐 등등 제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왔죠. 그런데 가게를 벗어나니 등 뒤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잠깐 서봐. 저는 무시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쫓아와서는 식당 앞에서 거칠게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엿먹이는 거야? 누가 누굴 엿먹여? 태준 씨네 어머님이 무례한 행동하는 건 괜찮고? 그게 뭐가 무례한 거야? 엄마가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편하게 대하는 거지. 이혼 가정 자녀라고 엄마가 결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받아들이겠다 하신 거잖아. 우리 엄마는 그냥 솔직하고 직설적인 분이야. 너 좋게 보셔서 다 해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여기서 우리 사이 정리하자. 제 말에 강태준은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 말처럼 진짜 자격지심 있구나. 뭐라고? 내가 옆에서 들어도 우리 엄마 말 별로 예민하게 들을 말도 아닌데 네가 네 자격지심에 꼬아서 듣는 거 아니야. 라는데 실망스럽다 못해 황당하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그런 망발을 하는데 제가 그걸 네네 하고 듣고 있어야 했나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도 우리 곧 결혼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소문 다 날 거고 여자인 네가 손해 아니야?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사내연애로 소문이 다 났으니 제가 결혼을 물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좋게 봤던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이 정도 인간이었나 싶고 더더욱 파혼해야겠구나 싶었죠. 후회는 무슨, 네 얘기 들으니 더더욱 우리는 안 되겠다. 애초에 결혼 안 하겠다는 나 온갖 가문이설로 꼬셨던 건 너야. 막말로 내가 결혼이 아쉬운 사양도 아닌데 니네 엄마가 나한테 저런 막말하는 걸 다 이해해줘야 되니? 내가 왜? 나 그렇게까지 해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뭐라고? 그만하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아주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같은 회사다 보니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봐야 된다는 게 고역이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강태준과 저의 분위기가 냉랭해 보이자 물어봤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그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헤어졌다라고만 말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헤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저보다는 강태준을 욕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고 또 어쨌든 과거의 연인으로 지냈던 사람이기도 한데 괜히 욕먹히거나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저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철저히 저만의 오지랖이자 그럴 필요 없었던 배려였더라고요. 왜냐면 강태준은 제 뒤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이별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제가 자격지심이 많고 이상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엄청 무례하게 했다면서 악의적인 뒷담화를 하고 다녔던 거죠. 제가 친한 동료에게 들어보니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더군요. 강태준은 일부러 깊은 한숨을 쉬며 슬픈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마지못해 얘기한다는 듯 그랬다더군요. 강주임, 괜찮아요? 최 대리님이랑 헤어졌다면서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최 대리님을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우리가 더 잘해주고 가족이 되어주자고 하셨는데 서연 씨가 그걸 좀 오해했나 봐요.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과 자기 어머니를 상처받은 여자를 품어주려 노력한 대인배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의 선의를 자격지심 때문에 꼬아서 듣고 어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밥상 앞에서 깽판까지 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식으로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과장해서 말하고 다녔더군요. 그 소문은 회사 메신저와 흡연실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느껴졌죠. 게다가 한 번은 강태준 팀의 과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리, 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 같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안 좋게 끝내면 최 대리도 힘들지 않아? 태준이네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좋게 끝내. 이런 식으로 오지랖 넓은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강태준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더니 회사 안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성격 이상하고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서 어른한테 함부로 막말하는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태준은 불쌍하게 파혼당한 남자가 되어 있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최대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남자친구의 말을 사실로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괜히 소문에 기름 보태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 생각하며 말려고 했습니다. 강태준처럼 사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이사님 한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군요. 이사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최 대리, 앉게. 요즘 회사 시끄러운 거 나도 다 듣고 있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아니야. 자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자네 잘못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제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 알고 많이 속상해 하시더군. 자네가 소갈이 하는 것도
그 강태준이라는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회사에 다니지 않았어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동료들과 벽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 걱정되어 따로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그런 소문에 휩싸이니 저도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강태준이 동료들에게 으스대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사장님이 직접 호출하셔서. 저번에 프로젝트 참여한 것 때문에 저 좋게 보시고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뵙고 올게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회사 전체 메일과 함께 게시판에 인사발령 공고가 하나 떴습니다. 인사발령, 영업 2팀 강태준 주임, 금일부로 지방 공장 생산관리팀으로 발령을 명함. 그 공장은 저희 회사의 공장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사실상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근무지였습니다. 그곳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기도 했죠.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술렁거렸습니다. 강태준 씨가 왜 갑자기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되었는지 의아해했죠. 나중에 이사님께 전해들은 그날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은 이랬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사장실로 들어선 강태준 씨를 아버지는 싸늘한 눈으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강주임, 앉게. 요즘 회사에 자네에 대한 얘기가 많더군. 아, 제 얘기가요? 그래, 내 딸 서연이에 대한 얘기도 아주 잘하고 다닌다지? 네? 딸이라니, 그게 무슨... 몰랐나? 최서연 대리가 내 딸이야. 듣자니 자네 어머니께서 이혼 가정이 어쩌고 하면서 서연이에게 한 소리 했다던데.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회사에 소문도 내고 다닌다지? 내 딸이 이혼 가정 이야기에 자격지심 부리고 어른한테 소리 지르고 깽판 치고 그랬다던데. 내가 아는 서연이는 그런 행동을 할 애가 전혀 아니거든. 사장님, 그게 오해가... 그게 아니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 서류를 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 딸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 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야. 회사 사주 딸인 것도 괜한 오해받기 싫다고 말도 안 하고 다니는 애고. 그런데 내가 가만 보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자네는 내 귀한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 회사 전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내 딸의 명예를 훼손했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회사의 분위기도 흐렸지?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잘못하기는 자네 능력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려고 하네. 우리 회사 지방 공장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네의 그 능력을 마음껏 한번 불태워보게나. 가서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아버지는 전 남친에게 지방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폭주하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난리를 쳤고 제가 회사 사장 딸이라는 이야기도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건데 강태준이 다 퍼뜨리고 다닌 거죠.
하지만 강태준이 그러고 다녔기에 오히려 여론은 뒤바뀌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회사 사장 딸인데도 그런 거 전혀 티내는 거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강태준이 일방적으로 파혼사회 떠들고 다니는데도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회사 사람들은 모든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강태준 보고 찌질하다고 다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에게 물어보는 회사 동료들에게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진짜 파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파혼 이유에 대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회사 사람들은 강태준이 결혼하려는 여자 약점 잡아서 사람 모욕 주고 헤어지자고 하니 찌질하게 안 좋은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다 손가락질했죠. 결국 강태준은 부당 인사조치라며 난리를 치다가도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 결국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괜찮으냐 물어보시면서 사장실에서 아버지와 강태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저런 짓에 대응하지 말자며 혼자서 끙끙 앓으며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과 저에 대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들이 따가웠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만 같았죠. 괜찮아요, 아빠. 그리고 죄송해요. 내가 사람을 잘 못 봐서 아빠한테까지 괜히 염려 끼치고. 무슨 소리? 네가 뭘 잘못했어? 사람 마음 들여다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을. 오히려 아빠가 더 미안하다. 앞으로는 아빠가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네 일에만 전념해. 우리 딸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태준은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잘 다니며 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강태준 어머님은 제가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첫 만남부터 일종의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신 거죠. 본인은 이혼을 안 했으니 정상적인 가정이라며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건 얄팍한 편견과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세상의 기준으로 깨진 가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강태준에게 너무 질려서 더더욱 결혼 생각은 없지만 만에 하나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결코 저와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때의 저처럼 단호하게 할 겁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엄마, 그리고 늘 제 뒤에서 든든한 산이 되어주시는 아빠와 함께 제 한 몸 잘 건사하며 멋지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